자, 그럼 가장 먼저 컴포지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블록아웃 자체는 정말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합쳐놓은 것들은 합쳐놓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동하기 편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큰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 어느 정도 레졸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졸루션이 전혀 없이 한 단면으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프로젝션 매핑이 먹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션 매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매핑입니다. 근데 여기에 엣지가 하나 더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는데 제가 임의로 하늘 부분을 쭉 해가지고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늘어난 게 보이죠? 그래서 배경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늘을 늘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카메라 특정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마구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볼 것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 해놓고 이런 프로젝션 매핑을 하여가지고 리소스를 절약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프로젝션 매핑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컴포지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컴포지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어두운 부분이 멀리 있는 걸 표현하고 밝은 부분이 가까이 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기면은 멀리 있는 부분도 이제 하얗게 되고 있죠. 반대로 이거를 왼쪽에 가깝게 할수록 가까운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뎁스 맵에서 뒤를 점점 인식하는 게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블렌더 파일에서 한번 다른 블렌더를 열고 이것을 재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것만 있는 블렌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자료를 공유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컴포지터로 들어가려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곳에서 컴포지터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쉐이더 에디터랑 비슷하죠. 쉐이더 에디터도 가끔씩은 이렇게 유즈 노드를 클릭해줘야지 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 레이어가 있고 컴포지트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 알파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각각의 렌더 파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렌더 패스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렌더 패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패스라고. 그래서 Z, G라고도 하고 미스트, 노멀, 라이트 컬러, 이미션 이런 것들이 합성을 할 때 많이 쓰이는 패스 중에 하나예요. 패스들이에요. 그래서 뭐 뉴크라든지 퓨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성할 때는 이 패스들을 다 따로따로 가져가 가지고 그 주변이랑 매치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하죠. 지금은 미스트를 켜볼게요. 미스트를 켰더니 여기 미스트 채널이 생겼죠. 미스트 패스가요. Z를 키면은 뎁스가 생겨요. 그래서 Z가 뎁스인데 Z보다는 미스트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미스트 패스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녹화가 중단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동안은 사이클을 썼을 텐데 이거는 사이클을 써도 되고 EB를 써도 괜찮습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렌더링이 아니고 뎁스맵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렌더링을 해볼게요. 렌더링을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오브젝트에 이미 프로젝션 매핑이 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완성된 이미지지 미스트 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스트 맵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뒤에서 이 렌더링된 이미지를 보려면은 여기 뷰에 가가지고 백드롭을 체크해야 합니다. N을 통해 가지고 백드롭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체크해도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컴포지트 노드만 있고 이 뒤에 백드롭을 보려면은 뷰어 노드라는 게 필요해요. 뷰어 노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Shift A를 해서 뷰어를 찾아볼게요. 뷰어를 찾고 이미지를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 렌더링된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확대 축소를 해도 뒤에 있는 이미지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N 메뉴를 보면은 줌이랑 오프셋이 있죠. 줌은 이걸 이렇게 줌인을 할 수가 있고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 오프셋은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무브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원하는 곳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핏은 여기에 그냥 끼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미지 채널에 있잖아요. 이미지가 지금 뷰어를 통해 보이는 건데 미스트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벌써 미스트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약간 안개처럼 보인다고 해서 미스트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까이에 있는 게 밝고 멀리 있는 게 어두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작업, 그것을 뒤집는 작업을 더 해볼게요. 감기 말기가 지나가지고 괜찮아지고 있는데 약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hift A를 눌러가지고 램프를 쳐볼게요. 램프를 치면은 칼라 램프가 있어요. 칼라 램프가 있고 칼라 램프를 이 중간에다가 껴줄게요. 이렇게. 그럼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는데 얘를 조절하면은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인지 멀리 있는 것인지 지금은 알기 어렵지만은 뭔가가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 살짝 돌출된 부분도 이렇게 조절을 잘 하면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멀리 있는 게 하얗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 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전반적으로 다 하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드를 하나 추가하고 얘의 색깔을 좀 어둡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도 노드를 하나 추가하고 또 어둡게 하고, 이번에는 얘를 왼쪽으로 좀 많이 옮겨 볼게요. 처음부터 많이 옮기지 않은 이유는 좀 섬세하게 조절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쪽만 보고 여기 아래다가 조금씩 노드를 추가해 가면서 뎁스가 좀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워낙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뎁스맵을 통해서는 약간 유연한 그런 외곽선과 실루엣을 구성할 것이고요. 나중에 캐니 엣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만약 정말 이 모양대로 똑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캐니 엣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구속이 됩니다. 자, 그럼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을 하기 전에 레졸루션을 구성해 볼게요. 1024로 할 건데 저희가
512에서 시작하는 것이 생각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512에 512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를 하면은 102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첫 K 샘플러, 첫 K 샘플러에서 512는 상관없는데 그 뒤에도 512로 가면은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에러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이미지의 크기는 1024예요. 중간에 하이레즈 픽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이 있는데 여기 두 개에서는 1024를 쓰고 앞에서는 512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구성해 줘도 괜찮지만은 그냥 1024 큰 걸 뽑아 가지고 세 개 다 꼽아 주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컴포지트예요. 컴포지트가 아니고 뷰 레이어로 가볼게요. 그리고 미스트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실컷 맞춰놨는데 얘는 이제 그거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칼라 램프에 이미지를 컴포지트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딱히 변한 게 없죠. 그런데 컴포지트로 가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뎁스 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세이브 해가지고 컴퓨유아이에 인풋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이브해 놓으시면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곳에 세이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세이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캐니 엣지를 따기 위해서 그냥 아무 재질이 없는 상태로 한번 렌더링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 재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3D 뷰포트에서 뒤에 배경을 치워주고요. 이 재질을 삭제시켜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이클로 렌더링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들어있는 조명을 뭐 살짝 세게 해줘도 괜찮고 그냥 여기서 파트들이 이제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면 적당합니다. 자, 그럼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제가 4096에 맞춰놨는데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를 꺼주고 렌더링을 하는 것이 렌더링 속도가 빠릅니다. 그랬더니 아까 컴포지스로 했더니 그 미스트 맵이 나오고 그 뷰 레이어로 바꿔줘야지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저장한 다음에 이제 컴퓨유아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유아이로 들어왔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도는 굉장히 간단한 워크플로우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델은 리얼리스틱 비전 5.1 버전을 씁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크게 먼저 비춰드릴게요. House on a hill, Norwegian trees, beautiful afternoon, rock, cliff by seaside, cozy light bulbs. 자, 이렇게 있고요. 네거티브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작은 512에 512에서 하고 그 모든 K 샘플러가 이렇게 시드가 픽스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넷을 들어가는데 컨트롤 넷은 프롬프트와 K 샘플러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 컨디션을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까운 것부터요. 이게 첫 번째 컨트롤 넷이에요. 첫 번째 컨트롤 넷은 뎁스 맵이에요. 컨트롤 넷 모델은 컨트롤 버전 1.1 그리고 SD 1.5 뎁스 FP16 세이프 텐서 여기에 T2i 어댑터라든지 코어 어댑터 컨트롤 넷을 혹시 실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것은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블렌더에서 만들었었던 뎁스 맵을 가지고 왔어요. 뎁스 맵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는 apply control net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강도가 굉장히 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타가지고 위로 가볼게요. 위로 가면은 apply control net이 있는데 그 위에 캐니 엣지가 있죠. 캐니 엣지에서 코어 어댑터를 써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뭔가 굉장히 많은데 코어 어댑터를 써도 괜찮고 밑에 있었던 그 캐니 F16 세이프 텐서 이걸 써도 괜찮습니다. 다 매니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동영상 녹화하면서라는데 코어 어댑터를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캔이라고 생각하고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맨 처음에 렌더링 할 때는 앞에 있는 동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렌더링 했을 때는 앞에다가 바위들을 막 넣었었어요. 바위들이라고 해봤자 그냥 박스들을 막 넣었었죠. 근데 해보니까 나중에 다시 블렌더에서 프로젝션 매핑할 때 오히려 이것들이 방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걸 지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캐니 엣지에 대해서 그리고 컨트롤넷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량이 큰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지만은 어디선가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코어 어댑터랑 T2i 모델은 나름대로의 특정적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T2i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흥미로운 이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치로 잡아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지웠긴 했었지, 나중에 블렌더에서 이 박스들을 지웠긴 했지만은 얘네들이 앞에 있는 클리프라든지 바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정말 이미지상에서는 이걸 높게 해도 그렇게 앞에 있는 사각형의 바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좀 뭐 약간 뭐 디지털 아티팩트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이 보이긴 했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뎁스만 다음으로 입력하고 처음 것에서 캐니 엣지는 K샘플러로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이것을 이제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모델에게 좀 더 자유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정확히 이 실루엣 그대로 갖게 하고 싶은가 그 차이예요. 캐니 엣지를 숫자를 낮춰가지고 해도 처음에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의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식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모양이 약간 허용된다거나 그런 걸 한다면은 캐니 엣지를 처음에 넣지 않고 아니면 굉장히 낮은 수치로 넣은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샘플러에 점점 이걸 높여가는 방식을 쓰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러의 설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업스케일이고요. 여기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단지 하이레스 픽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텝이 좀 낮게 설정되어 있고 CFG는 8, 샘플러는 DPM PP DPM++ 2S Ancestral을 썼어요. 디노이즈는 첫 K 샘플러니까 당연히 100%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음 샘플러로 가는데
한번 업스케일 레이턴트 바이가 돼가지고 다음으로 가요. 1.5배. 근데 여기에서 얘가 컨트롤 넷을 받을 때는 수치가 살짝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캐니 엣지를 이렇게 꽂아줬죠. 그래서 조금이지만은 옆에 있는 나무보다 좀 더 이 이미지에 가깝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자율성을 많이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약간 그 기본 실루엣에서 벗어난 거를 볼 수가 있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모델을 업스케일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 다음에는 사실 그 컨트롤 넷을 조절하는 거 말고는 계속 하이렛을 픽스하고 업스케일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K 샘플러에서는 스텝을 20을 줬어요. 그리고 CFG를 좀 낮췄습니다. CFG를 좀 낮춰가지고 자유도를 좀 더 허락했고요. 디노이즈는 45%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업스케일을 했죠. 디코드를 넣었고 업스케일 4X를 넣어가지고 업스케일 이미지 유징 모델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스케일 이미지는 여기서 4배 크기로 만든 거를 다시 1024 크기로 줄여가지고 계산하게 했습니다. 제가 1024로 이제 렌더링을 했었죠. 업스케일을 했을 때 이 4배로 했으면은 1024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처음에 우리가 512 사이즈로 이 뎁스맵 같은 걸 제작을 했었다면은 여기서 분명히 뭔가 이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도 유지하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1024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컨트롤 넷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좀 더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줬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K 샘플러는 그 디노이즈 수치를 굉장히 낮출 거기 때문에 이게 살짝 높아도 크게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이거를 높여가지고 살짝 각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높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정원수 같은 느낌이 드는, 누가 손질을 하긴 했는데 약간 뭐 판타스틱한 그런 느낌이 주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때 그것이 의학이든 아니면은 뭐 자신의 작품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넷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K 샘플러의 세팅을 볼게요. 스텝은 20, CFG는 8, 그리고 샘플러는 동일하고 디노이즈는 30%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살펴보는 걸 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먼저 모델을 로드해야겠죠. 모델을 로드하고 내가 어떤 모델을 쓰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도록 할게요. 2개 넣고요. 샘플러는 K 샘플러, 모델 포지티브는 아직 있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 중간에 컨트롤 넷이 들어가니까요. empty latent 512, 그리고 시드는 인풋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리미티브를 넣어서 조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픽스드, 픽스드도 괜찮죠. 한번 랜더마이즈로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픽스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러는 DPM 플러스 Ancestral로 할게요. 이건 선호하는 걸 해야 되지 이걸 해가지고 뭐 더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 디코드가 있고 배는 모델에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프리뷰를 할 거니까 이미지는 여기에 세이브 이미지 하나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랑 뭐 다르게 좀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만 하기 위해서 먼저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결하지 않았군요. 대충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컨트롤 넷을 넣기 시작하죠. 컨트롤 넷은 먼저 제가 하는 방식으로는 말을 하면서 하려니까 또 헷갈리네요. 여기에서 시작은 depth로, 그리고 컨트롤 넷 어플라이를 하고 컨디션에 positive를 넣어줄게요. 이미지는 로드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depth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이거는 뭐 한번 돌려보고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캐니 엣지도 연결해 주긴 할게요. 나중에 읽기 쉽게 좀 맞춰주고요. 캐니 엣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프리프로세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프리프로세서가 이미지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그 이전 메뉴에 프리프로세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수업용으로 만든 컨피규어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인스톨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프리프로세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뷰를 하나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오게 하고 이거는 캐니 엣지를 한번 들렸다 오게 할게요. 한번 1과 1이라는 강력한 수치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니까 일단 캐니 엣지가 굉장히 활약을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 이게 아까 언두를 눌렀더니 이게 지워졌네요. 아름다운 오후, 이것도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지금 둘 다 굉장히 강력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리고 캐니 엣지를 좀 많이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니 엣지는 그 수치를 낮출수록 선이 많아지고 강력해져요. 스트렝스를 낮추는 것이랑 캐니 엣지 자체를 낮추는 것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점점 외곽선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이제 1인 상태로 하면은
너무 강력해서 참 쓰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뎁스를 낮춰 볼게요. 뎁스를 낮추니까 좀 더 유연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캐니도 낮춰 볼게요. 아까랑 비교해 보니까 코 어댑터가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좀 더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실루엣 같은 거를 좀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캐니 엣지에 많은 것들이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캐니 엣지를 많이 낮춰주니까 형태가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캐니 엣지를 빼줄게요. 처음에는. 음, 자, 일단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픽스 시킬게요. 픽스 시켜야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픽스 시켜야지 이전 거랑 이제 비교하기가 편하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스텝을 좀 줄여줄게요. 예상치 못한 풍경인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절벽이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절벽이 왜 안 나타나 했더니 절벽을 한 번 더 그 프롬프트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절벽이 나타나니까 전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업스케일을 해줄게요. 업스케일이 아니고 하이레즈 픽스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는 업스케일, 레이턴트 업스케일 바이를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 스텝은 좀 늘려주고 뒷노이즈는 45%를 해줄게요. 여기에 그룹을 넣어가지고 가독성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제가 생각해보니까 캐니 엣지 이미지가 아니고 뎁스맵 이미지를 넣고 이게 왜 뭐 약하니 어쩌니라는 말을 하고 있었네요.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어가지고 좀 너무 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강력하죠. 네, 저도 하면서 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했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하긴 했네요. 그래도 여전히 초반에 그 캐니 엣지를 써주는 것은 구속이 너무 강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변함없이 빼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카피해서 두 번째 컨트롤 넷에 두 번째 케이스 샘플러를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는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디노이즈를 45를 해버렸습니다. 0.45를 해야죠. 제가 음, 자, 이렇게 이미지가 좀 더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취향이죠. 얼마만큼이나 이걸 강력하게 넣을지. 살짝만 이걸 높여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0.5까지 높여보면은 얘나 얘의 각이 좀 더 나타날 것인가. 그죠? 나타나죠. 약간 이렇게 약간 정원수적인 모양이 야생에 있는 것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업스케일 이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빼도 괜찮으려나? 괜찮고요. 여기다가 배 인코드를 할게요. 그리고 레이턴트는 레이턴트로, 그리고 그 뒤는 다 아시는 배 디코드에 배,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팅은 0.45에서 0.3으로 할게요. 이미지도 많이 커졌고 8, 그리고 여기서 CFG를 아까 살짝 낮췄는데 뭐 해도 좋고 지금은 안 해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니까 컨트롤 넷을 두 번째 거를 이제 그대로 썼네요. 만약 제가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따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충분히 강했었던 것 같아서 그 전에 거를 좀 줄여준 다음에 뒤에 거를 좀 강력하게 하는 방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네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왕 이었으니까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끊어진 담벼락까지 만들어져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거 수치를 세게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미지를 만들 때는 더 보기 좋은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 상태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수업할 때 이것을 프로젝션 매핑을 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랑 맞지 않아 가지고 많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색할지도 몰라요. 근데 대충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로 진행하고 너무 어색하다 싶으면은 이전에 만들었었던 이미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블렌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블렌더로 넘어왔습니다. 자, 블렌더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으면은 쉐이더 에디터에서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주고 BSDF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한 다음에 탭 눌러가지고 우클릭 큐브 프로젝션을 해주세요. 그냥 이미 돼 있는 거를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냥 프로젝션의 영향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세 가지 이미지가 로딩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엔 방금 컴퓨유아이로 만든 이미지가 돼 있어요. 혹시나 저게 너무 어색하게 나올까봐 그 이전에 만들었었던 두 개를 먼저 대기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컬러를 BSDF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서페이스에 연결할게요. 그리고 이건 EB 렌더러를 써도 괜찮고 사이클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 방금 우리가 큐브 프로젝션은 큐브 UV를 넣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에서 이제 보는 방향에서 프로젝션을 해볼게요. 그 카메라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카메라에서 보이는 그 뷰에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살짝만 벗어나면은 그 트릭이 들통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페이스로 가서 A로 모든 면들을 선택하고 UV Project from View를 해볼게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오브젝트 자체가 약간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저기 창문이 마침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에 판넬은 얘 같은 경우에는 UV를 그냥 제대로 줄게요. 언랩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까 배경으로 쓰기 위해서 90도 회전시켜 주고요. 대충 위치를 잡을게요. 대충 위치를 잡고 얘한테는 한 이 정도에서 루프를 추가시켜 주고 뒤에 있는 배경을 위로 끌어올려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배경을 만든 이유는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 경우를 상정해서예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패럴렉스 이펙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치 뒤에 3D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 있는 산마저. 지금 보면은 이 카메라가 특정 방향을 계속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점선이 있고 카메라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특정 부분을 이제 바라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컨스트레인트를 준다고 이제 말해요. 구속이죠. 구속은 어떻게 주냐면은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컨스트레인트로 갈게요. 컨스트레인트로 간 상태에서 트랙 to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어플라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새로 주도록 할게요. 새로 트랙 to를 넣고 여기서 스포이드로 분명히 더미가 있었는데 제가 꺼버렸었네요. 더미가 있었는데 꺼버렸고 이렇게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스포이드로 찍은 대상에 이렇게 컨스트레이트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자체는 60프레임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걸 렌더링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본 그 영상은 사이클이 아니고 EB로 렌더링 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총 렌더링 하는데 EB는 굉장히 빠른 렌더러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것에 뭐 반사광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서페이스로 연결을 시켜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카메라 프로젝션 매핑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영화계랑 이제 게임계에서 특히 배경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강력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알므로 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까 배경으로 쓰기 위해서 90도 회전시켜 주고요. 대충 위치를 잡을게요. 대충 위치를 잡고 얘한테는 한 이 정도에서 루프를 추가시켜 주고 뒤에 있는 배경을 위로 끌어올려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배경을 만든 이유는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 경우를 상정해서예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패럴렉스 이펙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치 뒤에 3D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 있는 산마저. 지금 보면은 이 카메라가 특정 방향을 계속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점선이 있고 카메라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특정 부분을 이제 바라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컨스트레인트를 준다고 이제 말해요. 구속이죠. 구속은 어떻게 주냐면은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컨스트레인트로 갈게요. 컨스트레인트로 간 상태에서 트랙 to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어플라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새로 주도록 할게요. 새로 트랙 to를 넣고 여기서 스포이드로 분명히 더미가 있었는데 제가 꺼버렸었네요. 더미가 있었는데 꺼버렸고 이렇게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스포이드로 찍은 대상에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자체는 60프레임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걸 렌더링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본 그 영상은 사이클이 아니고 2B로 렌더링 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총 렌더링 하는데 2B는 굉장히 빠른 렌더러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것에 뭐 반사광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서페이스로 연결을 시켜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카메라 프로젝션 매핑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영화계랑 이제 게임계에서 특히 배경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강력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알므로 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